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8.51%나 급등한 8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고 2020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입니다. 유가 급등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0년물 수익률이 4.1%를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네, 한국 경제에는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여기에 또 금리 상승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3구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유가, 환율,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복합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유가가 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동 전쟁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란이 중동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WTI가 8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당시에는 유가가 정점을 찍어야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유가 흐름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울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가 1.61%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6%, 0.26%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자금이 기술주로 몰리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AI칩 판매 허가제 초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자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2%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 속에 연일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아마존도 오늘 1%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더 보면 브로드컴이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죠. 어제 브로드컴은 예상치를 웃도는 이 실적 성적표를 공개한 데 이어서 내년 AI칩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버크셔 스웨이는 간밤 2% 넘게 올라갔는데요. 2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회사가 주가를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영향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변수였죠.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라크 앞바다에 있는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뛴 건데요. WTI는 오늘 9% 가까이 폭등하면서 지난해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에서 마감됐고요. 브렌트 역시 5% 넘게 급등하면서 이번 주에만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값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음에도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간밤 금선물은 1% 넘게 떨어지면서 온스당 5,075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채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전쟁 비용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간밤 10년물 금리가 0.05%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유가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전쟁 상황에서는 유가가 증시를 가늠하는 주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90년대 걸프전 당시에 유가가 정점을 찍은 후에야 증시가 바닥을 형성했다고 데이터 트랙 리서치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걸프전 당시에 유가가 1990년 10월 11일에 최고점을 기록한 날이 이 주가가 최저점을 기록한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후 5개월 동안 유가는 60% 이상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과연 이번 전쟁에서는 언제 정점을 찍게 될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JP모건에서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표마저 약하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표가 강할수록 좋다고 말했는데요. 고용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저해고, 저채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난주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주와 수치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또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만 6천 건 증가하긴 했지만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 생산성 수치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4분기 노동 생산성은 2.8% 증가했고요.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는데요. 기업들이 AI 도입을 늘리면서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인건비를 나타내는 단위 노동 비용은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노동 비용 증가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노동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감원 계획은 4만 8천여 명 수준으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해서 55%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공개될 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 이어 이탈리아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동맹국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유럽의 잇따른 중동 사태 개입 선언은 최근 유럽 문턱인 키프로스와 튀르키예 등까지 전쟁의 불똥이 튀면서 위기감이 커진 결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전략이 미국의 동맹들의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글로벌 시장을 어지럽혀 이번 분쟁을 국제화하려는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유럽 주요국의 걸프국 지원에 이어 머지않아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까지 발동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에너지망도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세계 2위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국인 카타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란 공습 여파로 중단된 가스 생산을 정상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2주, 완전 가동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또 2주, 최소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멈춰선 라스아판 생산 기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한국도 인도와 대만, 파키스탄에 이어 5위 수입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령 운임까지 급등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에 충격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소식도 살펴보죠. 미국과 중국의 기약 없는 줄다리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엔비디아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된 H100 칩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올 초 트럼프의 OK 사인이 떨어지고도 양측이 주거니 받거니 규제를 더하면서 지금껏 단 한 건의 계약도 이행되지 못했고 결국 100만 대 육박한 주문이 쌓였는데도 발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생산 라인을 차세대 칩인 메라루빈으로 돌리기로 했는데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요가 확실히 보장된 쪽에 주력하기로 한 모습이고요. 역설적이게도 이번 결정이 차세대 칩 개발과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정부는 규제 허들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AI 칩을 세계 어디가 됐든 수출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만약 실제 시행되면 양사가 만드는 대부분의 AI 가속기가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약 40개국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조치인데 전면 금지라는 성격보다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각국 정부도 AI 가속기를 구매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초안을 보면 한 기업이 한 국가에서 20만 개 이상의 GPU를 운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야 하고 미국 측이 안보 약속과 함께 자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가 여부에 따라 각국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같은 규정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행정부 내 여러 부처가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망상을 유발해 이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유족 측은 제미나이가 스스로를 완전한 자아를 가진 존재라고 믿게 사망한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육체를 떠나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만나려면 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위험한 선택을 유도했다고 하고요.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자 제미나이는 죽음이 아닌 도착을 선택하는 것이다 말하고 유서를 쓰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제미나이는 자신이 AI임을 명확히 밝히고 당사자에게 위기 상담 핫라인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 해명했습니다. 구글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현재 오픈 AI를 비롯해 캐릭터 AI 등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과 안전장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주 오랜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약 2년 만인데요. 회사 정관상 자사주 매입은 CEO가 이사회 의장인 버핏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매입은 새롭게 수장 자리에 앉은 에이블 체제 아래서도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이 확고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레그 에이블 CEO는 직접 사제를 출연해 주식을 사들이면서 버크셔의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버핏이 자리에서 내려온 뒤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즉각 반응했고요. 시장에선 이번 결정이 주가 하락기에 방어막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영진이 현재 주가를 충분히 싸다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급락 이후 국내 증시 반등에 나서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를 필두로 테마별로도 반도체 장비, 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HBM 등 일제히 상승하면서 업종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반도체 업황 전망이 견조하다는 점에 특히나 주목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 HBM으로 묶여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테크윙, 레이저셀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유니테스트도 28%대 급등, 한미반도체도 21%대 올랐으며 미래반도체까지 15.98%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470만 주를 제외한 보통주와 전환 우선주 등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소각은 미래에셋생명이 보유한 자사주의 약 93%에 해당하는데요. 보통주 기준으로는 전체 23.6%가 줄어들어서 주당 순이익 증가 등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어제 올랐던 보험주들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식에 미래에셋생명이 상한가, 한화생명이 12%대 올랐으며 삼성생명과 동양생명도 시장과 함께 8%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급락했던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증권주도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장이 시작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증시 급락과 반등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난 것 역시 증권주 매수 배경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또 코넥스 시장의 총 거래 대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79조 4,7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일평균 거래 대금 45조 3,5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어제 올랐던 증권주들도 살펴보시면 키움증권이 18%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하나투자증권도 17.81%, 상상인증권은 15%대 올랐으며 미래에셋증권까지 15.40% 올랐습니다. 세 차례 고백 끝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제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기대만큼 극적인 상승세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장중 저가 8,120원까지 떨어지면서 공모가를 하회했던 주가는 마감 직전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8,330원까지 올라 마감했습니다. K뱅크는 올해 1호 코스피 상장사로 3번의 도전 끝에 상장에 성공한 건데요. 지난달 20일부터 이 거래일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한 결과 1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헥토파이낸셜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주당 33,000원에 마감했고 다날은 17.70%, 카카오페이도 13%대 올랐으며 소개해드린 K뱅크는 0.36%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시장 보고 있자면 어지러워서 현기증이 납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간 시장. 이틀 연속 폭락하던 국내 증시가 어제는 또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대응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다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9.63% 상승한 5,583.9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폭은 역대 최대, 상승률은 금융위기로 주가가 출렁인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1% 급등한 1,116.41에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장중에 매수 사이드가 같이 발동됐었는데요. 이란 전쟁이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최악은 지났다며 안도한 동학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2조 원 가까이 쓸어 담으며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다만 장 초반 매수했던 외국인들은 다시 1,445억 원 순매수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1조 7,2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8,3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기관도 7,415억 원 순매수하면서 메이저 수급 주체 5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1조 6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화려하게 반등했습니다. 상위 110위까지 하락한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1% 내외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각각 19만 전자, 94만 닉스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 상승률은 더 컸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 에코프로와 삼천당제약, 리노공업이 20% 넘게 시세 분출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어제 환율은 하락했었죠. 정비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10전 내린 1,468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환율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여기 환율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81원 20전까지 뛰었는데요. 오늘 환율은 다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상전으로 전개되고 인접 국가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이 급락했습니다. 오늘 다시 하락 출발에 대비해야 할 텐데 하나증권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선 5월까지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바이오텍은 2, 3월이 학교 비수기인데다 이란 전쟁으로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며 4월 미국의 종양학회와 또 미국 임상종양학회, 유럽 간학회, 6월 미국 당뇨병 학회까지 타임라인이 명확한 대형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5월 이후까지 변동성에 버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소비재로서 안정적인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빅파마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는데요. 코스피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코스닥에선 ST팜과 올릭스, RG노믹스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2월 CPI가 발표되고 유로존 4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또 밤에는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모델 에이전시 S팀이 코스닥 시장에 입문합니다. 수요 예측과 청약에서 흥행했던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방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방공무기 천공2가 중동에서 이란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우리 정부에 요격 미사일 조기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오늘도 방산주 강세를 이어갈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가 흔들렸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상황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6위까지 일제히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2.5% 하락하며 18만 6,900원, SK하이닉스도 2.8% 약세로 9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4% 약세입니다. 53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2% 하락하며 36만 7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9% 약세고요. SK스퀘어까지도 3.5%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4만 6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5% 오르며 거래가 16만 3,200원입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2.3% 약세로 36만 4천 원, 에코프로비움 0.6%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9만 6,600원이고요.
반면 삼천당 제약은 1.9% 약세로 78만 1,0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1.3% 하락하면서 거래가 82만 6천 원이고요. ABL 바이오는 2.2%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8만 1,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장중에 개인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지수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다시 중동 전쟁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뭐 증시 롤러코스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고 네. 또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다우가 또 많이 떨어졌고 뭐 이란에서의 전쟁 분위기는 지금 확전 양상이고 글쎄요 정말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2월까지 봤던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장에서는 네. 뭐 어디서 멈추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진짜 급락장, 네. 폭락이라고는 표현이 맞죠. 그 다음에 또 거의 뭐 급반등, 폭등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은 사실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판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근데 유가가 또 이렇게 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80를 넘어서면 지금 월가에서는 1차 위험 구간으로 이제 $90 돌파할 경우 네,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간당간당 잘 버티고 있는 미국장 보기 따라서는 뭐 박스권 기간 조정 같습니다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들 좀 위태위태한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WTI 90불 넘으면은 그게 또 안 좋은 쪽으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지 말고 괜히 불안 심리 조장하지 말고 네. 그냥 패널 분들 의견만 들으면 저희요? 돼요. 와, 우리가 뭘 안다고 모르요. 너희들은 진행이나 해야지 뭘 자꾸 아니, 늘 풀던 썰 잠깐 푼 건데 그런가요? 네, 갑자기 그렇게 행보를 바꾸시면 어떡해요. 제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유는 늘 간단해요. 파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파는 쪽에 돈이 많으면은 네. 빠지는 거고 가격은 사자 그렇죠. 쪽에서 뭐 한두 명이 들어오건 뭐 할 건 간에 사자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네. 이유는 매일 똑같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예, 그걸 네. 사후 약방문격으로 이래서 저래서라고 얘기합니다만 많이 사니까 오르는 거고 많이 파니까 내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엇박자 타기 시작하면 진짜 다 털어먹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놨던 거. 네. 예. 딱 지금 그 시장이 그럴 수 맞아요. 있는 힘든 구간이죠.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LS증권 신종호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한참 좋을 때 뵀다가 이제 또 어려운 국면에서 또 센터장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뭐 시장이 계속 오르지만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좀 이렇게 과열을 시켜야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일단 이 뭐 센터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변동성 저항이 시작하면은 맞습니다. 이 전망하는 사람도 어렵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매매하시는 진짜 맞아요. 힘들어요. 예,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면 계좌가 녹는다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네.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뭐
전례 없는 폭등 폭락장에서 가만히 있기도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 좀 맞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왜냐하면 있기도. 하루에 삼성전자가 10% 이상의 등락을 보인다라는 거는 네. 10%? 우리가 금융위기나 IT 버블 이런 구간이 아니면 사실은 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현상은 발생했고 네. 현상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진단을 하고 평가하고 전망을 해야 되는데 진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떠한 어떤 조바심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좀 뭐 대응을 하는 건데 왜 조바심이라고 하냐 하면 예. 하루 사이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뭐 어제 오늘 계속 발생한다라는 건 사실은 조바심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저는 평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네. 우리가 이란에 대해 이란전, 불확실성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수장을 폭사시켰지만 그 이후의 변동성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대응이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지켜보자라는 말로 이제 너무 어떤 무책임한 얘기지 않겠냐 하겠지만 사실 지켜보는 게 맞는 거. 예.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지금 와서 오늘도 좀 어저께 그 반등 나왔을 때 정리 못했다라는 시각으로 오늘 빠지는데 또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바심이 나올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어제 사서 오늘 파는 이런 투자는 아닙니다. 이건 투기죠. 투자는 우리가 왜 그 SNS 상에서의 짤도 보면 전원주라는 분이 많이 나오신 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로 와 이렇게 많이 수익을 거뒀어? 그분 20년 이상 투자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얘기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해야죠. 네,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변수는 중동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씀 주신 대로 뭐 예측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월가에서는 설마 왜냐하면 이제 올해 미국에서 중간 선거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이란 쪽에서 나오는 그런 액션들을 보면은 진짜로 이게 예측이 쉽지가 않은 것 같고 확전 양상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네 안 하네 실질적으로는 봉쇄했다라고 봐야겠죠. 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나 중동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맞아요. 아젠다이긴 네. 합니다만 특히나 이번에는 또 이란 쪽이다 보니까 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잘 보시면 저도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스터디를 했는데 우리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협소해 보이지만은 사실 50km 이상의 넓은 구간이긴 한데 이 유조선이 지나가려면 이란 쪽에 한 10km가 안 되는 구간을 지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쇄라는 게 뭐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유조선을 이제 검문하는 과정에서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잡아놓으면 이게 봉쇄가 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봉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란의 어떤 정치 체제는 신정 체제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구를 지명하면서 넘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뭐 선출해야 되는 거 이미 다 제2, 제3, 제4, 제5까지 다 지명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란 전쟁이요. 예. 그리고 이 한 나라를 체제를 바꾼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장을 바꿨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바뀌는 체제가 아닌 거인데다가 역학 구도가 굉장히 복잡한 게 저는 그래서 큰 변곡점은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달 말. 네,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그리고 그 이전에 1월에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어디냐면 사실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의 원유를 다른 나라들보다 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라고 하는 WTI가 지금 뭐 거의 뭐 70, 80달러까지 올라와 있지만 이 가격보다 싸게 수급을 받았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전인대에서 나온 얘기가
성장률이 4%가 나왔어요. 네. 네. 그들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고성장 국가는 아니다라는 예, 거를. 네. 뭐 4%도 놀라운 성장력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만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죠. 4%라는 현실적인 본인들의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한 요인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비용은 또 유가와 연결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중 정상회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아젠다 중에 이란이 반드시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중국으로 하여금 이란과의 협상 채널을 만드는 그런 어떤 교두보 역할을 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떠한 그 협상에서 아젠다를 하나 지고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란과의 어떤 협상을 채널을 하면 이걸 조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중국은 지금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엔비디아도 최근에 그 H200이라는 수출도 좀 많이 예. 돌려버리고 예. 성장을 위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 AI 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성장을 위해서 막혀버리고 이란이라는 유가라는 이 비용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국을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라는 선거를 위해서는 물가가 안 그래도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이런 이란 때문이다라고 흐리는 거고 중국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잘 견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4월로 4월 초로 다시 얘기가 나오네요. 네, 원래는 뭐 한 3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예. 3월 말, 네. 4월 초 처음에 그다음에 3월 말로 연기되던 이제 4월 초 얘기까지 나와. 그러다가 또 그 큰 리스크는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되면 또 증시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란전이 이란과 관련된 변동성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은 뭐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뭐 센터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래도 중국 이란 관계가 뭐 밀접하니까 네. 중국을 좀 레버리지로 써서 이란한테 좀 수그리게 네. 하라라고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같으면은 4월이라면은 애초에 얘기했던 3월까지 전쟁 끝내겠다는 그 맞아요.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점점 이렇게 뉴스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확전된. 이란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뜬금없이 왜 아제르바이잔 얘기하기 아제르바이잔. 예. 그 뭐 이란은 뭐 부인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아제르바이잔은 지도에 보시면 카스피해라고 이렇게 예. 위에 있거든요. 예. 네. 이거 튀르키예 옆에.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좀 돈독한 국가입니다. 거기 이제 정보도 아제르바이잔이. 예. 네. 제 말은 이제 우리는 이 밑으로 호르무즈나 홍해 네네. 쪽에 관심이 높았는데 위로 이제 확전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아제르바이잔이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고요? 이란의 공격을. 이란의 공격을. 예, 이란의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아제르바이잔. 예. 아제르족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아제르족이 또 이란 내에 있거든요. 어허. 예, 그런 어떤 그 최근에 이제 정정 불안을 틈타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을 제어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굉장히 제 말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장기화되는 거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김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3월 말까지 끌어가야 될 만한 요인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굵직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예, 돼요. 근데 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 연정의 주 핵심이 강경파와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강경파는 당연히 이란의 공격을 지지하고 이란과의 마찰을 상당히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뭔가 어떤 그 법안이나 여러 가지 아젠다 이슈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제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네타냐후 자체도 강경파인데 그 더 강경파의 손을 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3월 말까지 이 이슈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측의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4주 안에 끝내는 게 맞냐라는 거는 3월은 넘겨야겠구나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유가예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니 뭐 원유 시장도 보면 투기 세력들이 만만찮은 곳인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100달러, 150달러 얘기도 막 글쎄. 넘나들고 있는데 뭐, 예. 이게 되게 원자재라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에셋 자산이라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 네. 하나는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그러면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채권이나 주식처럼 채권도 쿠폰이 있고 주식은 이제 현금은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자산이 있고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건 무슨 얘기를 드냐면 수급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있으면 야,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인데 이렇게 너무 비싸지는 게 맞아라는 약간의 어떤 반대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 세력과 매도 세력에 의해서 이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가가 하루아침에 막 7%, 8% 이렇게 오르거나 빠지는 상황인데 이 이란의 어떤 이란발 중동 리스크가 확전 내지는 더 장기화된다라는 거는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70달러, 80달러 넘으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겠지만 지금 내가 파는 제품이 높은 가격을 받는다라는데 네. 환영할 만한 뉴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영할 만한 뉴스는 뭐냐? 유가가 오른다는 자체만 놓고 그렇죠. 보면. 예. 근데 유가가요. 이게 재미있는 게 작년 3월 말 4월 초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의 증시가 하락하면서 그때 네. 딥시크라는 이슈와 예. 이 해방의 날 예. 관세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어허. 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WTI 기준으로 유가가 60달러가 안 됐었어요. 예. 그 지금은 80달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CPI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지금 20달러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계속 가중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만 보고 있는데 조금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 말씀하셨지만 유가도 하루에 8% 10%씩 움직인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예. 금리가 10bp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하고 미국채 10년물만 보고 있습니다만 유럽도 좀 괜찮나 싶었더니 얘들도 지금 보면은 하루에 뭐 8bp, 10bp 예사로 움직여요. 위로. 네, 맞아요. 네. 이제 유럽이 직격타죠. 유럽이? 예. 왜냐하면 중국도 직격타지만 사실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네.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럽이 안 그래도 러우 전쟁의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에서 굉장히 싼 천연가스를 쓰다가. 수급하다가 이제 막히니까 뭐 미국에서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이 배를 통해서 갖고 오니까 당연히 그 물류비를 제공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하는데 지금 그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더 올라갔거든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스태그적인 상황이 유럽은 더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즉 이외의 중국이나 유럽을 보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하락을 할 때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의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이슈로 또 하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유럽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중국의 어떤 유가 상승으로 성장률이 안 그래도 낮게 제시했는데 더 안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간의 악재가 악재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3월 말까지 조금 네. 전쟁을 좀 끌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한 게 네. 맞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 그러게요. 그게 예.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외부에 명확한 어떤
경계 대상이나 적을 만들면 내부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단결할 수 많았어요. 있는, 뭐 예, 지지율도 워낙 안 좋고 뭐 앱스타인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슈를 시선을 돌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 선거는 항상 미국의 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간 선거 때 지금의 집권 당, 이를테면 네. 지금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미드텀 중간 선거 때는 항상 지금의 당이 이기는 경우는 한 50년 역사에서 한 2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닉슨 대통령일 때 닉슨 독트린이라는 변동성 그리고 9.12 테러 있을 때 상당히 외부적인 변수가 극대화됐을 때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을 또 다시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앱스타인 얘기도 네네네. 있었고 물가도 통제 안 되고 있고 이미 지지율은 낮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뒤로 물러설 게 이제 없는 거죠. 이란이라는 중동의 리스크가 발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고 해서 미국으로 수급되는 원유 가격이 비싸지는 건 아니에요. WTI는 아까 말씀하신 건 투기적인 세력, 공급이 이제 네. 근데 본인들은 원래 원유 순수출국이거든요.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유를 수급하면서 멕시코만의 정유 시설을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멕시코만의 정유 시설을 가동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 원유를 수급하고 그 미드텀을 대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젠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뉴스 헤드라인을 앱스타인이나 이런 안 좋은 뉴스로 막 장악하던 게 지금은 이란 뉴스로 막 그렇죠. 예.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희석 작용을 노린 것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란과 관련된 어떤 노이즈는 네. 아까 이스라엘의 경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텍사스 예비선거 시작으로 3월 중간선거가 본격화 됐거든요. 3월 네네. 초부터.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본인과 불리한 뉴스가 오르내리는 그 여러 채널에서 SNS 상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이란이 하나의 어떤 좋은 제로일 수 있다라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이제 그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지나 싶을 정도로 우리 작년부터 우리 2월까지 그 랠리 그걸로 어느 정도 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작년이나 연초 같은 그런 속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는 레벨까지는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뭐 작년과 같은 속도 올해 1, 2월 단 2개월 글쎄, 만에 네. 50%나 오르는 장은요.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같은 장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980년 이후에 네. 데이터를 이렇게 봤는데 1년 동안 150%가 올랐던 장이 이번 말고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99년에. IT 버블 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99년에 그렇게 1년 만에 150%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피가요 270포인트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글쎄. 그 탄력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론 3, 4년 동안에 상당히 긴 박스권 내지는 하락장을 경험하고 미국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서 미장으로 막 투자하는 사이클에서 소외되다가 이번에 이제 모멘텀 타고 올라와서 비슷한 감은 있지만 IT 버블 때만큼 올라왔던 장이에요. 예. 속도가.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만큼의 속도를 또 기대한다? 이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지금 저 차트가 나옵니다만 저렇게 오른 증시가 이제 언제 오나 싶었던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조 원나 되는 뭐 안정기금을 투입한다? 이게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100조가 네.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져 있고 글쎄.
고객 예탁금만 하더라도 120조거든요. 그 고객 예탁금이 120조인데. 네. 근데 이제 100조 안에는 저 주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있고 예. 증환펀드, 채권 안정펀드가 들어가 있는 게 100조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온 고객 예탁금이 120조인데도 주식이 안정이 되진 않아요. 일단 120조 다 고갈되면 쓰든지. 네. 근데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네. 바라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거죠. 100조라는 게 정말 워킹을 해서 시장을 안정을 시킨다라는 거는 주식 투자자로 오래 하신 분들은 저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너무 크게 변동이 있으면 뭔가 정부가 국가에서 조금, 뭔가 정부에서 뭐 대책이 나오겠네라는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멘트를 달랠 수 있는 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랠 거 많아요. 환율도 달래야지. 금리도 달래야지. 환율이 그러면 채권도 사줘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예. 달러도 팔아야 되고. 맞습니다. 할 게 많은데 주가가 달러 판 돈으로 주식 사면 가만히 있어봐. 달러는 무슨 달러를 팔지? 네. 땅 파서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곤혹스럽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뭐 1,500원을 갖다가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 1,500원이라는 거는 저처럼 900원대 환율로 시작했던 트레이딩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상 너무 높은 1,500원이나 1,400원대라는 것은 오래 머물면 안 되는 안 되는 환율이고 환율이죠. 예. 그리고 더 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경제 체질이 좋아져서 우리 증시가 6천까지 올라갔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단순히 보면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하드 캐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두 개의 기업이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올라가다 보니 예전에와는 다른 비이클, 즉 ETF라는 상품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을 사기 위한 아니면 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걸로 이제 ETF를 사서 ETF는 바스켓 매매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리다 보면 원래는 두 기업만 올라가야 되는데 나머지 기업도 이렇게 그냥 같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이 올라간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이익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심해진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다른 기업도 더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ETF 매매에 의한 변동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 그러면 센터장님은 지금 이제 역사상 과거를 좀 봤을 때 미국의 현재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는 딱 2번 있었다. 그러면은 뭐 꼭 그게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현재도 맞을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공화당 승리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란전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의외로 있다. 네. 이러면은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맞아요. 결론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는 뭐 그나마 괜찮은 구간인데 네. 2분기, 3분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거든요. 2분기, 3분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 왜냐하면 그 수출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7%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2월 기준으로 한 2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히스토리 하이인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는 퀘스천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 전력 비용도 감내해라라는 네네. 얘기들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가격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전력 가격이 너무나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높아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매 가격도 높아지니 예. 그 일반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 쓸 돈은 없어지고. 예, 실제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자 AI 기업들, 이 빅테크들의 어떤 감당해야 될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 데이터 센터를 과감하게 더 짓는 거에 대해서 투자의 의향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둔화됐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네. 왜냐하면 1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얘기했던 캐펙스 즉 투자 지출을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어요. 물론 네. 빅테크들한테는 비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캐펙스 늘리니까 당연히 우리 매출 늘겠지 하면서 메모리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고민은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 투자 캐펙스가 영업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70%가 되다 보니까 80% 넘고 그럼 지금부터 캐펙스를 더 늘릴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캐펙스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성장으로 전환되는 거 맞냐라는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생긴 게 미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2월에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었던 거죠. 무시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반도체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다 소화합니까? 다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누군가에게 수출하는 나라예요.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 내지는 비용을 좀 낮춰줘.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2028년, 29년까지 칩 공급 아무리 지금 공장 증설을 한다 그래도 28년 이후에나 증설 가능해. 수요가 너무나 대단해. 공급이 너무나 쇼티지야. 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공급 쇼티지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수요가 너무나 대단해. 이게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비용이 올라가면서. 예, 비용이 올라가면서 치플레이션. 만약에 이런 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란발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니까 물가가 높아졌어요. 다른 쪽은 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저 이란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어. 그렇지만 내가 다른 비용은 낮춰줄게. 뭐 금리를 못 낮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비용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PC 연준이 잘 보는 네네. 주목하는 PC 중에 서비스 물가가 원래 이렇게 끈적끈적한데 이 내구재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구재. 왜냐하면 치플레이션 때문에. 슈플레이션. 예, 왜냐하면 이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면도 나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좀 둔화할 것 같더니 지금 3%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치플레이션. 우리한테 모멘텀이었는데 미국은 저게 비용으로 늘는 네. 거예요. 자, 비용으로 늘어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야, 비용이 늘어나는 게 뭐 때문이야?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서버가 50%인데 반도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거고 네. 중간 선거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치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얘기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용이 너무 높아졌어요. 예. P 곱하기 Q에서 수요 Q는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상수로 해놓아버리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P를 막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높은 가격은 수요를 죽이거든가 공급을 늘리는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2%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5,458, 코스닥도 0.3% 하락 예상됩니다. 1,112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2%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1만 3천 원이고 현대차입니다.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2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예상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호가는 37만 2천 원 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호가 142만 2천 원으로 2.9% 상승 예상되고요. SK스퀘어, 기아 모두 3%대 하락 예상되고 HD현대중공업도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만 2천 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1%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7%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4천 원,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 ABL바이오 2.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8만 1,700원, 리노공업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롱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호가는 18만 8,600원,
원익 IPS가 2%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호가 분위기 보니까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으로는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조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방산주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매수세 유입이 좀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야간 선물 정도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동시효과 네네. 흐름인데 이제 오늘 이제 장중 변동성이 궁금하고 외인들 어제는 많이 좀 코스닥 쪽에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러니 한번 또 봐야겠죠. 아니 아까 저기 신 센터장님. 네. 이제 우리 코스피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환율도 오르는 조금 다소 기현상이라 하셨습니다만 예. 일본도 아베노믹스 한참 날릴 때 예. 엔화도 약세 그 그렇죠. 와중에 코스피도 날라갔지 않습니까? 니케이. 니케이 아니 예. 니케이도 예. 일본은 엔화는 안전자산이죠. 이럴 땐 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다릅니다. 다르다. 네, 우리나라는 원하는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음. 뭐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도 원화가 안전자산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는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대외 자산이 뭐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 자산으로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 일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된 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편입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리저브,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쌓는다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냉혹한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동시효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그래도 네. 안정을 보이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하락이 원인의 빌미는 이란이 준 건 맞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었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기다가 치플레이션 때문이다라는 네, 얘기를 네. 드리는데 네. 근데 치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공급이 늘어나려면 반도체 소부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소부장.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에 조금은 코스피와는 다른 어떤 현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게 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보니까 예,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러게요. 그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강세가 굉장히 네. 월등했잖아요. 네, 물론 네. 이제 최근 시장 폭락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그 시기를 기점으로 뭔가 조금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코스닥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 쪽 그동안 좀 사실 수급이 비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네. 약간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뭐 충분히 가능한 논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제 제약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반도체. 조금은 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예. 시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논리적으로 접근의 이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치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죽이는 전략은 미국도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추론형 AI를 굉장히 더 많이 양성하고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서 생산성 혁명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인데 수요가 더 생기려면 이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치플레이션이 통제돼야 된다. 그럼 치플레이션 통제되려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얘기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제약바이오는 아쉽지만 이런 거죠. 금리 인하가 좀 모멘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비용이 좀 예, 예. 떨어져야 되는 측면. 왜냐하면 이 현금 흐름의 어떤 그 상황에 밸류에이션이 둘 다 제약바이오도 높고 반도체 소부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높은 건 맞지만 이 밑에 있는 현금 흐름은 반도체 소부장은 현금 흐름은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모멘텀을 타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란발 유가 상승 그리고 치플레이션. 그래서 오히려 이란의 이슈가 조금 케어가 되고 케빈 어시 연준 차기 의장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하반기 접근했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반도체 어떤 그 투탑으로 올라왔던 게 2분기부터는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안 그래도 조금은 둔화됐는데 네. 최근에 변동성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어떤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는 그 얘기는 제가 네. 개장하고 조금 더 아, 네,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3월 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틀 연속 시장 폭락하고 이제 어제 급반등을 나타낸 상황에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상황이었고 또 오늘장 같은 경우는 간밤 다우지수가 또 많이 떨어진 만큼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들 호가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였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양시장 과연 어떤 출발을 나타냈는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6% 떨어집니다. 5,491, 코스닥은 강보합권, 지금 약보합 1,115. 자, 양시장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떨어집니다. 18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2.5% 하락합니다. 91만 7천 원이고 현대차도 2.7% 하락 중이네요. 53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지고 LG에너지솔루션도 36만 9,500원으로 0.5%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약세입니다. 160만 3천 원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 올라갑니다. 141만 2천 원. SK스퀘어가 5% 하락 중이고요. 기아가 2% 떨어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9만 1,100원으로 0.6% 상승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37만 1,500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2% 상승합니다. 16만 4,4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19만 8,800원. 삼천당자 2% 상승하죠. 81만 3천 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도 올라갑니다. 8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가 4% 강세 보여줍니다. 18만 4,600원. 리노업도 2% 올라가고요. 코오롱티슈지는 보합권. 니가캠바이오가 0.4% 상승하고요. 원익 IPS가 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ME는 보합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코스닥 쪽이 좀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4%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주태양광, 대주전자재료가 8% 강세입니다. 지금 10만 4,600원. 그리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8% 올라갑니다. 9만 7,600원 선이고요. 한화솔루션 6% 상승합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는 또 장비 쪽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3% 강세고 선익시스템도 1.9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S에너지 같은 종목은 27%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쪽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MLCC 쪽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적층 세라믹 컨덴서죠. 아모텍이 7% 올라가고 코스모 신소재도 3% 상승 중이고 사막 컨덴서 그리고 한울반도체 GIS까지도 소폭입니다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방산주 쪽 앞서 보셨다시피 방산주 내에서는 지금 한일단조가 27% 급등합니다. 그리고 코츠테크놀로지도 10% 급등 중이고 퍼스텍도 6% 강세고요. LIG넥스원도 지금 7% 올라갑니다. 81만 1,000원. 풍산도 오름세고 웨이브일렉트로 그리고 삼양컴텍도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상당한 지금 혼조세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633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86억 원, 59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19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96억 원, 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도 지금 1,100개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10원 90전 상승한 1,47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아, 뭐 그야말로 유가 올라가고 환율 급등하고 이 가운데 코스닥은 또 2% 상승하고. 코스닥은 2% 상승하고. 예. 와, 변동폭이 진짜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태세 전환해야죠. 좋은 얘기 해야죠, 이제. 네. 뭐 코스닥이 요새 많이 다들 주식만 쳐다보니까 뭐 세상 뭐 바깥의 뉴스 좀 그거 한데, 야, 이 이름이 다시 또 뜨네요. 우리 그 키움의 송성문 선수 지금 시범 경기에서 홈런 때렸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송성문은 우리 신태환 타자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우리는 성문 기본부터 성문 종합까지 송성문 씨 때문에 영어를 배운 사람인데 그 대신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사와요 파인 저도 성문 종합 영어로 예. 어, 지금 앵커님께서 조금 뜬금없는 발언을 왜 하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 갑자기요. 갑자기 예. 좋은 얘기 이렇게 하려니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 하려니까 아니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간에 갑자기 예, 코스닥이 이제 뭐 2% 급등하는 거는 놀랍긴 합니다만 네. 아까 이제 브리핑 하시기 전에 네. 코스닥 얘기 좀 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보면 이게 오늘 하루의 현상일 수 있긴 하겠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의 급락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 코스닥은 올라간다. 아, 이게 공급의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왜 트럼프가 그 AH 사전에 허가받아라 판매하려면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 내용인 것 예. 같고 그러던 그 아젠다는 뭐 계속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칩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 쪽은 죽이지는 않을,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그 생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미국이 왜 50년 동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냐면 일본, 러시아, 구소련 그리고 중국도 못했던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미국에 어떻게든 뭐 가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은 생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또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AI다 보니까 그 중에서 칩. 근데 이제 칩이 너무 비싸지면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통제를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라는 거는 그 중요성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오늘 코스닥이 오르느냐?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오르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오르는 거는 이런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슈에 합의점이 도달한 거죠. 시장에서는. 예, 지금 당장 늘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이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했었고 수급이라는 게 고객 내탁금이 지금 120조 원인데 어디로 네. 갈 수 있는 네. 환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만 가다가 지금은 약간 다른 쪽으로도 환기가 되는데 때마침 이제 어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운용사들이 이제 코스닥 ETF를 좀 출시하지 않습니까? 액티브 ETF. 액티브 ETF는 뭐냐면 코스닥의 시총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의미 있는 모멘텀 있는 뭐 어닝이나 이런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갖고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액티브 ETF가 출시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어떤 모멘텀, 매력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날아가네요. 방산. 지금 천궁2가 뭐 실전에서 예.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있던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자. 그거는요.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전기 전력주가 엄청나게 시세를 냈지 않습니까? 예, HD나 LS나 다 이제 일렉트릭이 들어가는 대표주인데 예. 보자. 신선생님. 예. 그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하고 예.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두 회사의 차이는. 근데 이제 배전, 그러니까 송배전 시스템에서 송전, 배전 이렇게 보면 이게 전기를 이렇게 보내는 예, 입장에서 예. LS 일렉트릭은 이제 약간 배전 쪽에 배전 쪽. 어쨌든 근데 뭐 이런 어떤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거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차이는 그 모멘텀은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배전 쪽에 조금 부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송배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 전력기기 3사, 아까 이제 현대 예. 일렉트릭도 말씀드렸지만 LS 일렉트릭도 있고 뭐 효성 쪽 예. 어떤 이슈도 있는데
그 3사가 고스란히 이 어떤 그 모멘텀은 받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 내지는 투자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는 거가 나오면 예. 전력기기 시스템도 모멘텀이 둔화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래요? 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인해서 치플레이션이 통제된다? 그럼 전력기기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공급을 그래도 계속 늘릴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가 하락 사이클이 아닙니다. 주가가 조금은 이제 머무는 구간에 그래도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같이 올랐던 전력기기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치플레이션이 통제됐을 때 오히려 전력기기는 모멘텀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모리 이 두 개의 기업이 높은 변동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는 그래도 괜찮은 게 그런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이라는 근사한 이름 말고 무슨 전기로 가는 회사들 그쪽은 또 약간 다릅니까? 어떤 삼성전기 뭐 다르죠. 일진 전기 그런 거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른 다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증권주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네. 예전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갈 때 증권주들도 같이 이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왜 시장 폭락할 때도 사실 증권사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래 대금이 뭐 하루에 30조 원, 예, 60조 원 이러면 이런 대로 돈을 벌고 지금 증권사는 지금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릴 수밖에 실적을 없는 보이는. 실적.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주를 매수하는 것도 참 좋은 그런데요, 대안이지 이게 않을까.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시면 브로커리지 말씀하신 예. 부분은 브로커리지 부분이긴 한데 브로커리지 말고 딜링이라든지 언더라이팅 이슈도 네. 있거든요. 언더라이팅은 이제 IB 쪽이고 네네. 딜링은 소위 말해서 이 채권과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예. 주식 투자했을 때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증권사도. 증권사도 그리고 채권도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bp씩 막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딜링 쪽은 지금 손실을 발생하고 예,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브로커리지 쪽은 그래 뭐 2천에서 5천 올라오고 고객 예탁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브로커리지는 올라오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주가가 하향되거나 변동성이 발생할 때 증권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다른 부분들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그래요. 오히려 지금 뭐 지배구조나 내지는 제3차 그렇죠. 개정 예, 그런 모멘텀도 네, 있고. 그걸로 봤을 땐 증권주보다는 오히려 보험주나 보험주. 예, 은행주가 더 낫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지금 2분기, 3분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네. 주셨는데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재편하는 게 저는 좋다는 이제 쉽지 거예요?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예.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조금 제동이 걸린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유동성 네. 보강 정책이 나오면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그때, 것 같고. 아. 주도주의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끌어가는 힘이 이제 조금은 이제 쉴 필요는 있다. 지금 한 2, 3분기 아니면 짧게 보면 2분기, 네네. 3, 4, 5월, 6월까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그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떤 그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이 끊기진 않기 때문에 아까 전력기기라든지 뭐 이런 그 최근에 상승의 주도주였던 어떤 그 업종에서의 순환매는 뭐 아까 조선이나 방산 네.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금융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멘텀에서는 증권주보다는 이제 어떤 그 은행 보험 네네. 이런 쪽으로 보고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 그래도 조금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률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코스피보다 비싸요. 근데 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수익률로 보면은 1년 동안의 수익률 격차가 뭐 50%까지나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런 갭매우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치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 지수가 다시 최근에 봤던 6,347 네. 그 고점을 열고 뭐 이제 다시 7,000, 8,000 그 여정을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가야겠죠. 이번에 봤던 고점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래저래 하이닉스는 110만 원에서 막힌 셈이고 네. 삼성전자는 22만 3천 원이 고점이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자, 이 부분이 이제 판단입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제 딱 두 개 다 21선 한번 그저께 확 폭락장에서 21선 밑으로 흘러갔다가 올라왔는데 또 21선 공방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수급이 이제 좀 부딪힐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뭐 하단에도 7,800, 8,000까지 가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좀 가져야 뚫고 되나? 예, 네.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모멘텀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어떤 그 캐펙스가 2분기에 고점을 찍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내려간다는 얘기고, 삼성전자도 지금 어닝이 1분기에 한 30, 영업이익 기준으로 32, 33조 컨센서스입니다만은 2분기가 한 40조, 3분기 46조, 4분기 47조,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늘어나는 폭이 1분기에서 2분기는 뭐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2분기에서 3분기는 뭐 한 6조 원, 3분기, 4분기 1조 원으로 떨어지니까 네.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 주가는 이거에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미국에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없어졌어요, 많이. 아마존만 하더라도 1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글이 왜 회사채를 발행했느냐. 돈을 빌리면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투자할 때 돈값이 낮아져야 돼요. 즉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려면 미국에서의 돈값이 낮아지는 이슈가 있어야 된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가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뭐 7천, 8천 가는 모습을 그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면 이란발 중동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시플레이션은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게 컨트롤 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2분기에 넘어갔을 때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때부터 다시 추동력을 갖고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은 양대 지수 따로 갑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5,5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5,58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오늘 코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상승합니다. 1,14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5,20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67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6,90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아냅니다. 1,19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49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69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광고와 에너지 장비 서비스 그리고 무역회사 판매 업체 쪽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복합 기업, 은행, 생명보험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국제유가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등하자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S에너지 같은 경우에 독립 리서치인 밸류파인더에서 우주 태양광 시장 개막에 따른 글로벌 인프라 확대와 정부의 태양광 국산화 전략의 핵심 수혜주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상한가 경신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4.5% 강세로 10만 3,200원, 대주전자재료가 15.7% 뛰면서 11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8.5% 강세입니다. 4만 8,200원. 대명에너지도 11% 가까운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7,250원으로 집계됩니다. 방산 관련주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정부에 천궁투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영향인데요. 방산주 내에서는 한일 단조 16% 상승하면서 3,325원이고요. RF 시스템즈가 23.2%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7,770원대 거래됩니다. LIG 넥스원도 11% 강세로 84만 7천 원. 코츠 테크놀로지가 10.1% 오르면서 21,250원이고요. 웨이브 일렉트로까지 10.4% 강세입니다. 거래가 5,370원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도 오늘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HBM4 공급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TC 2016에 처음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관련주 내에서는 레이저셀이 9.3% 강세로 4,370원, 국전약품이 8.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고영이 7.4% 상승하며 32,925원, 넥스틴이 4.5%, 유니테스트까지도 2.6%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죠. 우선 S팀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개장 직후에 주가가 공모가의 4배 이르는 이른바 따따상에 성공했습니다. 34,000원이고요. K뱅크 같은 경우에 어제 상장을 했죠. 현재 3% 내림세로 거래가 8,0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못 올랐던 코스닥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건지 오늘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규 SK증권 경인지점 PB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변동성이 워낙 네. 컸기 때문에 네. 뭐 투자자분들도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혼선을 예.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만 원이 넘어갈 때에는 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허.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18만 원, 17만 5천 원을 이탈하면서 내려갈 때에는 예. 또 사기 싫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맞아요.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130조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유동성이 무조건 시장의 상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시장에 있는 글로벌 정세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조금만 안정이 되더라도 이 유동성을 이용해서라기보다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다른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장 열리고 23분, 채 30분도 안 됐는데 거의 8,500원 순매수예요, 개인이 거래소에서.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한 150억 넘게 되는데 오늘 이 정도면 또 3조, 4조 각인데. 이게 참 순매도 부딪히는 게. 예.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네. 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1조라는 단위가 매수나 매도로 찍히면 시장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글쎄, 많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장 초반 20분 만에 8천억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번 네. 주 초에 하락과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급락이 나온다면 매수하겠다라는 대기 물량도 많을 것 그럴 같고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이제 네. 올라가는 경우에는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 자체가 좀 축소가 된다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 대금 자체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거래 대금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예. 지금 보면 코스피가 5,000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조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규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2배 정도는 기본값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요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양시장의 시장 규모 차이가 커요. 네. 그러니까 5,000조와 600조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1조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기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사실 이틀 동안 시장 폭락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신용 미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대 매매 조심해야 된다 얘기 있었는데 이제 이거 끝난 거예요? 어떻게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인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어제도 질문을 받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좀 일단락됐다. 예, 그러니까 어제의 네.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네. 만약에 어제 그제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락했었던 저녁 시간대 우리나라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거나 예. 올라오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급락이 나왔었던 시점에서도 반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어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신용 매매라든지 좀 무리하게 투자했었던 자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면 가장 네. 먼저 하는 것이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대 매도가 나가셨던 분들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인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리가 신용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5,250포인트 어제 시초가가 5,250포인트였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그때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5,400, 300 이 이하로는 안 내려가야지만 추세가 온전히 돌아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그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직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지난번에 신용 반대 매도가 나왔었던 레벨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저는 매수로 공격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본에 뭐 그래프 하나 올라왔는데 깜짝 놀라겠네요. 이건 뭐야? 저기 전쟁 미국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무슨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늘어요? 순식간에 늘었네. 네,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마통까지 해가지고 주식을 하신다. 예, 그래서 네. 급락이 나왔을 때 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은행에서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객분들께서.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겠구나. 관심이 확실히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뭐 당연히 권해드리진 않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유동성과 연동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뭐 하방 지지 라인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장에는 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뭐 무리해서 매매한 기업들이 자금들이라든지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 놓여 있을 때 추격 매수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신용잔고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화면 이걸 이제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신용잔고가 늘어나지만 고객 예탁금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빠르게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탈출구 전략을 좀 가지고 계셔야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 제가 3월 4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지금 132조가 나오거든요. 와. 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CMA 통장 같은 경우도 주식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퇴직연금 쪽에서도 자금이 넘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를 많이 한다. 그래서 들어왔다가도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연금 시장 쪽에서도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 자금들은 무조건 단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체질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리나라가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쭉 이제 단계별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제와 그제의 변동성이 나왔고
좀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수준까지 밀린다면 네. 저는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고 보여지는 네. 거고 네. 좋을 때에는 그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서 1% 2% 올라갈 시장이 3% 4%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반대급부가 나오는 타점의 타이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시장 폭락하고 나서 좀 빠르게 다시 좀 회복이 될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기존의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또 빠르게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 어제의 흐름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미묘하게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지금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코스닥이요. 예.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 예. 지금 우리가 그 액티브 ETF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추가적으로 코스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변동성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 코스피 종목군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펀더멘탈이라든지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다면 코스피가 여전히 매력적인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심이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몰린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네, 보여요. 네.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그제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릴 때는 이거는 뭐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식 투자를 뭐 3년, 5년, 10년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던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5% 하락을 하고 코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15% 하락을 하면 그때는 중소형 주들을 매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 빠지고 중소형 기업들이 10% 빠지면 이거는 종목 교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같이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로는 저는 교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내가 그동안 시장에 그런 중심에 있는 업종이 없었을 경우에는 종목을 바꾸는 게 맞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급락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던 어제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 뭐 펀더멘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등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 오늘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3월달과 4월달, 5월달에 대한 그런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코스닥 쪽도 매력적이다. 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이 밀릴 때에는 주도 섹터라든지 앞으로 이제 수치가 찍히는 쪽에 대한 그런 포트의 재구성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차장님 지금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그렇고 이렇게 분차트로 보면은 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지금 전개 중인데, 예. 아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저기 코스닥 지수는 개장 초 뭐 3.39%가 최고예요, 고점이. 예. 그런데 이게 코스닥 150 이게 또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이게 뭐 6.36%까지 치솟는 바람에 이거는 지금 선물하고 이 실제 코스닥 현물 지수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선물 쪽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여기서도 지금 뭔가 이 선수들 사이에 투기적 거래가 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네.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이제 내용들이 쭉 돈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네. 같고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예. 이번 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1% 올라가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2%가 올라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종목을 정말 잘 분석을 해서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야지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이 나왔다면 네.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이런 패시브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 전체 지수보다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흐름은 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도 뭐 액티브 코스닥 뭐 패시브뿐만 아니라 액티브까지도 ETF가 나온다니까. 그렇죠. 이제 액티브 ETF 펀드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요즘에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코덱스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 상품 중에서 코스닥 150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쭉쭉쭉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액티브 ETF가 나온다면 네. 그쪽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한 ETF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액티브 ETF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지수 추종보다는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티브 ETF가 나온 이후에는 좀 이게 성격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왜 그동안 한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이제 힘을 내면서 올라갈 때는 이 종목들이 조금만 조정받으면 사겠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주변의 고객분들처럼. 근데 오늘처럼 이런 흐름이면은 다른 종목은 오히려 흐름이 또 괜찮고 이러면은 약간 이걸 조금 다른 쪽으로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예. 반도체는? 네. 반도체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있는데 괜찮다. 그런 건 있어요. 어제 반등이 우리나라 시장이 나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진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이냐 네. 아니면 뭐 그 잠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장 마감된 이후에 뭐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갔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가 온전하게 상승 채널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낙폭이 크게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제자리로는 돌아왔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글로벌 시장이 온전히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저도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반도체를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 비중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 비중이 많이 채워져 있다면 저는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기다리자.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반등 나오니까 또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급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고서 접근을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골드만삭스 코스피 급락은 일시 조정, 7천 상향 이렇게 나옵니다만 진짜 외국인들 골드만삭스 우습게 하는구나. 말을 죽으라고 안 듣네. 최근 일주일만 살펴보니까 거의 13조 팔았고 코스피에서 오히려 코스닥에서 한 뭐 2조 5천억 샀었는데 골드만삭스는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골드만이 바본가 외국인들이 너무 골드만을 무시하는 건가? 아유 참, 네 그러네요. 질문은요? 참 헷갈려요. 예. 방송이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당장 오늘 오후가 진짜 올라가 준다면 모르겠어요. 올라가 준다면 모르겠고 5,850도 올라서면은 진짜 이거는 그저께 그걸로 이제 바닥 본 건데 야, 이 변동성 저항을 우리 뭡니까 단타로 이렇게 대응하시거나 스캘핑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야 이렇게 그냥 장중에 너무 안 보셨으면 좋겠네 시세를.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아침에 뭐
머니 잘 때까지만 보시고. 그게 지나고 보면 이게 변동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보면은 참 안 보면 뭔 일이 있었어? 네, 모르세요. 예, 대부분.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뭐 네. 아까 7천 포인트 네.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어제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2월 2일 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PER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당시보다 지금 주가가 8%에서 10%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2월 2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PE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주가가 8%에서 12%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당시 2월 2일 날 우리가 예상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당시보다 지금 30%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좀 버텨주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네.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뭐 6,000포인트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건 근데 산술적인 부분이라는 예. 거죠. 뭐 어제 그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나오면 또 대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지금 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좀 더 우상향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장님 말씀처럼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조금 증시에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떤 섹터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반도체는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투자 캐펙스를 늘리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당시에 이제 저는 그러면 SK하이닉스에는 안 좋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했었는데 당시엔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캐펙스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다라는 것은 소부장 기업들의 실제로 낙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닥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주도 섹터를 여전히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틀 전에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릴 때 저는 이제 금융주 쪽도 다시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융주? 뭐 증권주라든지 예. 은행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면 어쨌든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이 진행된 이후에도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 급락을 통해서 증권주들과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PBR이나 PER 기준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다시 한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저는 금융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방송에서 코스닥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코스닥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70%, 80% 들어갈 만큼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왜 예. 그러냐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5,000조의 시장이 코스닥이 600조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비중 자체를 좀 다르죠. 구분을 해보면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600조의 시장이라고 했을 때 600조 정도가 코스닥이라고 한다면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서 코스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 12%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을 좋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포트에서는 뭐 20%, 30% 정도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포트를 놓고 본다면 한 20% 정도는 코스닥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주도 섹터와 코스닥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방산주 너무 좋아요 지금. 이쪽은 뭐 현 상황에서는 딱히 그렇게 뭐 보수적일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지? 네, 저 방산주는 굉장히 지금 어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예,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며칠 예. 전에 시장 급락할 때 방산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지정학적 예, 리스크가 예. 있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방산주 일부는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 예, 그제요. 그제. 좀 빠지는 모습 그제가 아닌가요? 제가 이게 좀 날짜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 방산주라는 게 약간 시장의 해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방산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산주가 올라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는
그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전 이것보다는 두 번째 명분이 좀 더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방산 쪽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뭐 방산이 우리나라 해지 성향을 띠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밀리는 모습도 나오고 지수와 좀 반대로 가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어제는 같이 올라갔거든요. 예.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방산 쪽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LIG 넥슨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0조대 기업이었거든요. 지금 16조까지 올랐는데 이게 지금 수주 잔고가 26조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예측이 가능했었던 국제 정세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규칙이 많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군비 증강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LIG 넥슨도 그렇고 뭐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 그저께 우리 완전 그 폭락했던 날 예. 그날 진짜 이 방산주들이 진짜 뭐랄까 황당했어요. 예. 거의 뭐 상한가 갈 듯이 하다가 낙폭이 뭐 10% 20%까지 가고 그러니 만약에 이거 LIG 넥슨을 갖다가 그날 한 60만 원에서 이거 못 참겠다고 던지시던 분들은 지금 이거 거의 뭐 90만 원 가자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이틀 사이에. 예. 야. 이게 저도 이제 막 따져 보니까 네. LIG 넥슨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예. 지금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 같은 다른 대형주들을 보면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급락 나올 때 올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수요일 날 우리나라 급락 나올 때 또 같이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지 성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이게 그 지정학적 리스크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방산주들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받는 물량들은 유럽 쪽에서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보다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방산주는 긍정적이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장 변동성도 큽니다만 외국인들 매매 패턴도 굉장히 뭐 예측이 쉽지 않고 오늘 보니까 많이 매도 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뭐 뉴욕 지수선물 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중동에서 뭐 이렇게 어수선한 얘기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